안녕하십니까? 전통수행법의 현대화, 가난선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오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 불교의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가난선의 전통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시대 흐름의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히 드리자면, 저는 19살 때 가나선의 주창자인 대의 종고 스님의 서정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가나선을 수행하고 있고 가나선의 학문적인 연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온광대 마음미문학연구소에서 가나선은 물론 선불교의 사상, 명상 등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저의 삶 속의 가나선 수행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스티브 테일러의 보통의 깨달음이라는 관점에서 가나선의 깨달음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나선의 현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선의 현대화는 제가 직접 만들고 실행해 본 똥막대기 방학 공부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고, 다시 바이런 케이티의 4가지 질문, 앤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가나선의 현대적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문과 대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삶 속의 가나선 수행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국 남경대학에서 가나선의 의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 남경대학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저 풍경은 제가 기숙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저는 북쪽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북쪽방 하면 느낌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 무척 춥습니다. 봄에도 춥습니다. 가을에도 춥습니다. 여름에는 잠시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남쪽방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쪽방으로 옮겨갈 것인가? 하지만 중국에서 공부를 해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방을 옮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쪽방 친구들의 초대를 받아서 남쪽방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남쪽방은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남쪽방 친구들이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신들은 북쪽방으로 가고 싶다. 왜냐하면 창문을 열기만 하면 수많은 소리와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신들은 북쪽방을 선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쪽방에 대한 열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마음이 편해진 것인가? 진정으로 마음이 편해졌다면 아직 방을 옮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해진 것이지? 그리고 나서 대의 스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은 고요한 곳에 있지도 않고 시끄러운 곳에 있지도 않다. 날마다 인연에 응하는 곳에 있지도 않고 사랑하고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우선 고요하고 시끄러운 곳, 인연에 응하는 곳과 사랑 분별하는 곳을 버리고 참고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선하면 고요한 곳을 떠올립니다. 선은 고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선은 고요한 곳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손은 시끄러운 곳에 있는 것일까요? 스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우리에게 창부의 요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고요하고 시끄러운 곳을 버리고 참고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동과 정이라고 하는 움직임과 고요함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동과 정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있음과 없음, 좋음과 나쁨, 선과 악, 남과 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이분법적인 것들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저는 문득 이러한 것들이 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손을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삶에서 생겨나는 경계를 의문을 통해 깨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좌선이나 수행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본질적 의문, 질문을 통해 마음을 들이끄는 것이 바로 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마음이 돌이켜진 경험입니다. 저의 삶 속에 가나선 수행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저는 북측방에서 끝까지 생활을 하고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생겨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 주변을 다녔습니다. 찻집 탐방도 다니고 서점에 들려서 책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서점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성음 스님의 금강경 강설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 뒤에는 스님의 육성 법문이 붙어 있었고 저는 그 CD를 날마다 들으면서 중국어 공부도 할 겸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CD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낮이고 밤이고 그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저는 잠을 자면서도 그 법문을 틀어놓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의 다음과 같은 육성 법문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不是自己成就他人. 네, 방금 제가 중국어로 읽었는데 유학을 한 지 좀 오래돼서 발음이 그렇습니다. 중국어를 잘 아시는 분들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풀이하면 자신을 보시하고 다른 존재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듣고 그 순간에 대승불법에 대한 깊은 신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승불법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를 버리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자기를 비우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자기를 보시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과 보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님은 다른 사람들을 성취시켜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취는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라, 도우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보리심을 성취시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뒤로 학문을 하거나 수행을 할 때 이 구절이 저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고 삶의 원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바로 깨달음의 실천입니다. 여기서 깨달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시 자기의 우리말 번역이고 실천은 성취 타인의 우리말 번역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스티브 테일러라고 하는 한 심리학자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삶을 사시면서 깨달은 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깨어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스티브 테일러는 영적 깨어남의 공통적인 특징을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첫 번째, 그것을 소개시켜 드려보면 첫 번째는 자아의 정체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누구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박사 학위가 있다. 나는 교수이다. 나는 스님이다. 나는 출가인이다. 심지어 나는 수행을 수십 년 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깨어남을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생각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고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머릿속의 수다에서 해방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우리는 머릿속에 끊임없이 방송되고 있는 라디오를 하나씩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깨어남을 경험하게 되면 그 라디오가 조용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족감을 경험합니다. 자족감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 지위, 소유, 야망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 이타심과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나와 다른 문제를 다르지 않게 봅니다. 다섯 번째는 무의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삶을 애쓰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세상에 대한 강렬하고 온전한 이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깊은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보통의 깨달음을 강조한 이유는 이러한 특징들이 보통 가나선에서 이야기하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지 않아도 보통의 우리들에게 발견될 수 있는 자질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티브 테일러는 우리는 심지어 자연스럽게 깨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는 3가지 방식의 깨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종교적인 배경이나 수행 없이도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수행이나 종교적인 배경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깨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심리적인 어떤 각성 등을 통해서 갑자기 깨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바이런 케이트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카르트 톨레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이 3가지 방식으로만 깨어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3가지 방식이 다양하게 조합되어서도 깨어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특정 수행을 수십 년을 한다고 해서 꼭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수행을 짧게 한다고 해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가나선에서는 깨어남을 말할 때 화두오심의 단계적인 성숙만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중의료, 몽중의료, 오매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깨어남의 특정,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깨어남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개발되고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 가나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좌선과 화두의심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나선의 주창자인 대종우 선사는 좌선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좌선 위주의 가나선은 가나선 수행법의 변천에 따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최근에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바로 화두가 의심되는가, 화두를 의심하는 자가 의심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문제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화두 의심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깨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깨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삶과 죽음, 생과 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선적으로 표현하면 생중하철의 사양하처거입니다. 즉 삶은 어디서 오는 것이고 죽게 되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든가 나는 무엇인가 이목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가나선의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겠습니다. 눈은 떠도 좋고 감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불안한가요? 졸린가요? 들떠 있나요?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바꾸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지금 이러한 마음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러한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소리가 사라졌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당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심리 상태가 전환됩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메타적인 알아차림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판단 분별의 중지가 생겨나고 세 번째는 자타의 분리감이 극복됩니다. 질문의 강도가 깊어지면 깨어남의 강도 역시 깊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생겨나는 경계를 회피하지 말고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돌리는 것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가나선 수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선의 현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스님의 가나선은 이미 당시에 상당히 현대화되고 대중화된 수행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스님은 당시에 인플루언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스님은 당시에 사대부, 학자, 여성, 또 수많은 스님들과 편지로 소통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SNS를 통해서 소통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의 편지 가운데 제가 몇 통을 뽑아서 그것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 대해서 저는 삶 속에서 진행되는 가나선이라고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이것은 왕래안이라는 사대부에게 보낸 편지인데, 왕래안은 당시에 다섯째 아들이 죽어서 깊은 슬픔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슬픔을 극복을 할 수 있는지 편지를 통해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스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편지에 마음 공부에 세 가지 길이 들어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편지를 받아보니 다섯째 아드님이 병으로 죽었다고 해요. 부자의 정은 수천, 수백 겁의 세월 동안 은혜와 애정의 습기가 흘러든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에 맞닥뜨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즉 스님은 왕래안의 슬픔에 깊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왕래안 스스로가 그러한 경계를 수용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번뇌하는 바로 그때 그 번뇌가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지 이리저리 자세히 따져보십시오. 만약 이러한 곳을 따져보아도 찾을 수 없다면 지금 현재 번뇌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번뇌하는 바로 그때 유입니까? 무입니까? 허입니까? 실입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스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왕래안 스스로 자신의 번뇌를 돌이켜보도록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 분별이 필요하면 단지 사랑 분별만 하고, 울고 싶으면 오직 울기만 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왕래안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도록 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어라, 말을 할 때에는 말만 하라, 강의를 들을 때에는 강의만 들어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임재스님은 이러한 경계를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고 했습니다. 즉 매 순간 깨어있는 것이 가나 공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편지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 편지에 대해서 일상의 경계를 통해 깨어나는 회광반조의 가나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것은 이 보문이라는 사대부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보문은 스스로가 근기가 하열하고 우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인가 하고 자신에게 제시하여 보십시오. 다만 이렇게 일깨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저 어둡고 우둔함을 알 수 있는 이 사람일 뿐이며, 어둡고 우둔함을 알 수 있는 사람도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몸은 자신일 뿐입니다. 바로 어둡고 우둔함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만 하십시오. 단지 여기에서 살펴보기만 할 뿐 깨달아 초월할 곳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둔함을 알 수 있는 자는 우둔하지 않습니다. 스님은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경계를 반조해서 그 자리에서 번뇌가 없는 우리 마음의 청정함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편지를 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이참정이라는 사대부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참정은 상당히 높은 경지에 들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지를 스님에게 이야기를 했고, 스님은 이참정이 스스로 자신의 깨달음을 일상의 경계를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즘 인연 따라 놓아버리면서 뜻대로 자유롭습니까? 행주자업 속에서 세상 번뇌에 끄달리지 않습니까?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한결같습니까? 옛 경계에 집착해 성급히 구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나고 죽는 마음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로지 범숙한 정을 끝낼지언정 따로 성스러운 죄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점검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부 포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기에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점검 내용 가운데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한결같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화두의심이 지속되는가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잠잘 때와 깨어있을 때라고 하는 두 가지 관계가 둘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가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고 죽는 마음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머릿속의 수다가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이렇게 스님은 일상의 경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점검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선의 현대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선의 주창자인 대스님과 관련된 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처럼 대스님은 900여 년 전에 남성시대에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표는 데니얼 골먼과 리처드 데이비슨이 명상하는 뇌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명상의 다양한 수준과 특징을 보여줍니다. 명상은 기본적으로 깊이의 길과 넓이의 길로 나눌 수 있고 그 수준은 제1수준에서 제5수준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제1수준이라고 하면 순수한 형태의 명상 방법, 전통적인 수행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의 가나선은 제1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대스님 당시의 가나선은 제2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제2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차이로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고 방해될 만한 요소들을 뺀 형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스님은 당시에 유불도를 회통하는 관점에서 가나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포교 대상은 사대부들이나 제가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가나선은 제1수준에 머물러 있기에 앞으로 제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나선의 현대적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가나선의 현대적인 적용을 고민하다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 똥막대기 마음공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이것은 10회계로 구성된 마음공부 프로그램이고 당시에 매주 200여 명의 구독자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는 마음공부 10걸음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마음공부 10걸음은 상당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먼저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문답을 현대적으로 구성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대화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 대화를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공부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그리고 마음공부의 핵심을 강설한 내용, 그리고 또 사람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제가 대답한 내용을 정리하여 출간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두 편의 논문도 게재가 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사상과 구성 내용 등을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똥막대기의 마음공부 뉴스레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고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 레터 제목이 모두 다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선의 화두의심을 응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예수님은 편지를 통해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프로그램을 뉴스레터라고 하는 형식에 담아서 대중들과 소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사람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별교회 15도가 사상적 기반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발심의 단계부터 끝없는 길이라고 하는 삶에서 이러한 가나선을 응용할 수 있는 길까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 키워드를 제가 읽어보면 발심, 바라보기, 알아차림, 지혜, 자비, 삶 속으로 균형과 확장, 회각만조, 오직 모를 뿐 끝없는 길로 되어 있습니다. 발심부터 단계적으로 가나선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났으면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상 방법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명상 방법들이 있고 이 가운데 가나선과 가장 가까운 것은 3단계에 있는 소리를 이용하는 무경계 명상, 이원적 분별을 쉬게 하는 모를 뿐의 명상입니다. 이 명상 방법을 들어보시면 가나선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응용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운영해 본 가나선의 현대적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이런 KT의 4가지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나선의 현대적 적용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바이런 KT의 4가지 질문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 질문이 가나선의 화두의심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들을 보게 되면 그게 진실인가요? 당신은 그게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생각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괴로움에 휩싸이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굳게 믿고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렇게 우리가 믿는 생각들이 고통을 일으키는데 바이런 KT는 바로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 탐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질문 가운데 그 생각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것은 가나선의 화두의심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선의 현대화를 위한 분심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나선 하면 가나선의 3요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심, 분심, 의심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가운데 분심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분심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면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났을 적에 당장 한 칼에 두동강 내려는 것과 같다. 물 온도가 100도로 한번 끓어넘치게 해야 하는데 검은 고 줄 고르듯이 공부하고 있다면 미지근하기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리 없다. 이렇게 우리는 분심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분심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심에는 자비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나선의 주창자인 대예수님은 자비심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 선지식을 만나 뵙기를. 선지식의 말 한마디 아래서 단숨에 나고 죽음을 잊어버려 더 이상 이유가 없는 비할 바 없이 올바른 보리를 밝혀내기를. 그리하여 부처님의 해명을 위해서 모든 부처님의 막대한 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막대한 은혜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스님은 일체를 구원하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체를 구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비심을 의미합니다. 저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카나우산의 분심을 살펴보다가 엔젤라 더코스의 그릿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그릿이라고 하는 것은 분심의 긍정적인 측면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릿은 굳건한 결의, 결단력, 그리고 열정과 결합된 끈기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릿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궁극적인 관심과 이타적인 태도입니다. 궁극적인 관심은 가나선으로 말하면 깨달음에 비견될 수 있고, 이타적인 태도는 가나선의 자비심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나선의 분심에는 이타적인 자비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는 분심을 꾸준한 인내, 정진심, 물러서지 않는 결안함 등으로 이해하고만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타적인 자비심이 바탕이 되어야 분심이 의심이 되고 의심이 신심이 되는 가나선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스님은 좌선보다는 일상 경계에서 깨어나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가나선하면 좌선 수행 그리고 화두의심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경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깨어남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의심을 통해서 깨어나게 되면 알아차림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화두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특징을 갖습니다. 보통 우리는 공부라고 하면 부처가 중생이 되고 번뇌를 없애는 공부라 생각하지만 화두심을 제대로 갖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가진 자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특징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공부의 핵심은 부처가 부처를 확인하는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제가 앞에서 보통의 깨달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은 보통의 깨달음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이미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분들을 잘 관찰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러한 특징 아래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경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질을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보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대스님에 관해서는 이미 그 당시에 상당히 대중화된 수행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가나선을 전통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통에 머물러서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이 중요한 것은 깨어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찌 보면 우리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가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중 하나는 그러한 구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명료하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각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가나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커다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껴있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접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자각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존재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과 대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할 때 많이 받은 질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상의 경계에서 수행한다면 자선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선은 자선 나름의 공능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선을 부정하게 되면 그 자체가 사실은 자선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선의 공부는 행주자와 삶의 매 순간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선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화두의심이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정말로 많이 받은 질문들 가운데 하나인데, 일단 화두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메타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어나게 되면 억지로 알아차림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화두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가나선 하면 중생이 부처가 되는 마음으로 가나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화두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스스로 부처임을 확인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상의 경계에서 수행할 때 도움이 되는 방편이 있습니까? 우리가 큰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매 순간 깨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질문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경전을 공부하거나 선어록을 읽거나 법문을 듣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공부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더 중요한 방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씀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대스님은 이것을 정심술, 즉 마음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씀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의 경계에서 깨어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인과를 중시하게 됩니다. 보통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인과를 부정합니다. 혹은 인과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되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일상의 경계에서 수행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그 경계를 돌이키는 것이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수행법의 현대화, 가나선을 중심으로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가 삶 속에서 공부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이 이야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가나선의 현대화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